한양 6.2 전, 조선 팔도의 온갖 재화가 모여드는 이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 비단으로 지어진 상단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금빛 글씨로 단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채연.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비단과 약재, 포목과 곡물이 모두 이 상단의 손을 한 번씩 거쳐간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한양거리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서늘한 아침이었지요. 채연 상단의 안채에서 품이 있는 비단,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한 여인이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4 한창 나이였으나 그녀의 눈빛은 또래의 어느 여인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을 맨발로 걸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상단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저기 마당 한켠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도포의 갓을 높이 쓰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한때는 이 여인을 발 아래 짐승처럼 내려다보며 냉소를 흘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해진 옷자락에 맨상투, 맨발로 찬 돌바닥 위에 엎드린 채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채연아, 채연아, 제발이지 살려다오. 내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마당을 지키던 하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단에 이름 있는 주인 마님에게 반말로 구걸하는 저 사내가 도대체 누구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걸이 하나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여인의 눈이 엎드린 남자를 향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이 여인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2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오히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12해 전 충청도 홍성 땅의 어느 이른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가 집안은 대대로 홍성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선조대의 목사를 지낸 이가 있을 정도로 이름 있는 집안이었고, 논밭이며 과수원이 풍성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러름을 받는 집안이었지요. 그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채연이었습니다. 채연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연처럼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라는 뜻이었지요. 아버지 이진하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식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이진아는 어린 채연의 손을 잡고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고, 장터에 나갈 때면 꼭 딸을 곁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눈으로 익히게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어린 채연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9살 때 이미 장터에서 물건 값을 가늠하는 눈이 생겼고, 12살에는 아버지를 따라 포목상과 흥정을 해본 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저 집이 배 값을 이 고을 시세보다 성량은 더 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지요. 허허,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조선 팔도에 이름을 날릴 텐데.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채연이 16이 되던 해, 아버지 이진하가 갑자기 병석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 감기로 여겼으나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홍성 땅의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보았고 한양에서 약재도 구해다 썼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진아는 일어나지 못한 채 이듬해 봄 차가운 대청마루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채연의 나이 17.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어린 딸은 뜰에 핀 매화나무를 붙들고 한나절 내내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절했던지 이웃집 노파들까지 창문을 열고 눈물을 훔쳤다고 했지요. 그러나 채연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진아가 눈을 감은 지 채보름이 되지 않아 집안의 먼 친척 되는 사촌 오라버니 이도명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26, 얼굴은 희고 말 주변은 좋았으나 눈빛이 어딘가 늘 번들거리는 자였습니다. 이도명은 홍성읍내에서 작은 전답을 가지고 있었으나 도박과 노름으로 점점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씨 집안의 흉이라며 혀를 차곤 했지요. 이도명은 문상을 핑계로 찾아와서는 사흘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연의 어머니는 병세가 깊었고 집안 살림을 챙길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도명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숙모, 제가 집안 문서며 전답 장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부께서 돌아가셨으니 어서 상속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도명이 사랑채에서 가져온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채연은 어머니 곁에서 약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인들은 새 주인 행세를 하는 이도명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 둘이 따라왔지요. 관리가 내민 것은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채연은 그 문서를 2 손으로 받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문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진아가 생전에 이도명에게 막대한 빚을 졌으며 그 담보로 홍성 땅의 전답과 집, 그리고 집안에 속한 노비들을 이도명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진아의 자녀 이채연 역시 빚 담보의 일부로 이도명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명 어른이 이미 관아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가씨는 이제부터 이 댁의 노비 신분이십니다. 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문서를 쓰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도명은 어느새 마당 한켠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채연아, 원망은 죽은 숙부에게나 하거라. 빚은 빚이니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채연은 이도명에게 달려가 옷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명의 수아들이 채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뼈가 어긋날 것처럼 아팠지만 채연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조차 강제로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채연은 처음으로 쇠사슬을 발목에 찼습니다. 차디찬 쇠사슬이었습니다.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들판의 흙도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음의 온기도 아니었습니다. 한 치의 인정도 한 줌의 온기도 없는 쇠덩이가 발목을 조여왔고 채연은 처맘이 더둑한 곳에 웅크려 앉아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이도명이 채연을 판 것은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홍성 땅에서는 채연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진아의 딸이 양반가의 외동딸이 노비가 되어 짐을 이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도명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지요. 이도명은 채연을 먼데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땅의 민가. 그곳이 채연이 팔려간 곳이었습니다. 민가는 그리 큰 양반집은 아니었으나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기로는 포천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이었습니다. 안주인 민 씨는 성미가 불같았고 사사건건 하인들을 들볶았습니다. 음식이 짜면 주걱이 날아왔고 방 청소가 조금이라도 엉성하면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채연보다 먼저 들어온 하인 셋이 이미 도망을 친 뒤였습니다. 채연의 하루는 새벽 어스름 전에 시작됐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뚜막에 올리고 마당을 쓸고 찬물로 마루를 닦고 안채의 방들을 정리하고 또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제서야 채연은 행랑채 구석의 좁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이 방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집더미 냄새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입김. 그 차가운 방에서 채연은 해진 무명 이불 하나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의 밥이라는 것이 쌀아기와 묵은 나물로 된 한 주먹짜리 주먹밥이었고 그마저도 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반으로 줄었습니다. 채연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습니다. 언젠가 우물가에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처음엔 그것이 자신의 얼굴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파인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씨 안주인은 채연이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글을 아는 노비가 어딨냐며 되레 핀잔을 주었지요. 채연이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을 하면 민 씨는 기분이 나빠져서 반드시 꼬투리를 찾아 채연을 혼냈습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시선이었습니다. 민 씨의 아들 역시 난봉꾼이었습니다. 채연을 볼 때마다 추근거렸고 채연이 외면하면 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채연은 그 눈빛을 피하기 위해 항상 부엌과 행랑채만 돌아다녔습니다. 어둑한 복도에서 민 씨 아들과 마주칠 때면 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하얗게 쌓인 눈이 새벽빛에 반짝였지만 채연의 눈에는 그 눈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차가워진 세상의 증거였습니다. 그 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채연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사흘이 되었고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행랑채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베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 하나. 채연은 그 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에 담았던 그 뜻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채색된 연처럼 하늘을 날아라. 연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도 연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을 하늘로 밀어올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었습니다. 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에 닿자마자 얼어붙었지요. 그러나 채연은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눈 위에 버텼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도명이 이깁니다. 그건 안 됩니다. 봄이 왔습니다. 채연이 민가에 들어온 지 반년이 넘은 어느 봄날, 채연은 처음으로 시장에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민씨 안주인이 급히 필요한 물건이 생겼는데 마침 다른 하인들이 모두 바깥일을 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채연을 보내면서 민씨는 입이 닳도록 당부했습니다. 헛돈 쓰지 말고 쓸데없이 어슬렁거리지 말고 딱 사서 바로 와.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반년 만에 나와 본 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물건 값을 흥정하는 목소리, 행상들의 고함. 채연의 귀에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이 시장 한복판에서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연은 민씨가 시킨 물건을 산 뒤 잠시 저작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포목전이었습니다. 삼배와 무명, 비단 조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채연의 눈이 저절로 각 물건의 질과 가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시장을 나오지 못했는데 이 눈만큼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 올이 너무 거칩니다. 이 가격이면 홍성 장터에서 파는 것보다 두 냥은 비쌉니다. 채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뭐야, 노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포목전 주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채연이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이 아이 말이 맞네. 작고 구부정한 노파였습니다. 이르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나이였으나 눈빛만큼은 새카맣고 날카로웠습니다. 노파는 채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요 처녀 어디서 배웠나? 배 보는 눈이 장사꾼 눈이로구먼. 그 노파가 바로 황씨 할머니였습니다. 포천 장터에서 약재와 자파를 취급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노파였지요. 본래 개성상인의 딸로 태어나 5살 때부터 장터에서 자랐다는 노파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먼저 보낸 뒤 혼자 가게를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채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채연이 움찔했지만 노파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집 노비인가? 채연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민씨 집안의 하인이라고. 노파는 채연의 야윈 얼굴을 보며 잠시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묵은 쌀이 있는데 아무 쓸모 없이 창고에 쌓여 있네. 혹시 이걸 쓸만한 곳에 바꿔줄 수 있겠나? 채연은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냄새는 조금 났지만 썩지 않은 쌀이었습니다. 채연은 순간
머릿속에서 장터 지도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저 두부 가게, 오늘 콩이 부족해서 아침부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묵은 쌀로 두부 한 모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는 저쪽 고깃집 주인이 오늘 손님 접대가 있어서 찾고 있었고요. 황씨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나? 채연은 뛰었습니다. 두부 가게에 가서 묵은 쌀을 두부 두 모와 바꿨습니다. 두부 두 모 중 하나는 고깃집에 팔아 엽전 두 잎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모는 다시 옆 가게의 마른 나물과 바꿨습니다. 해가 질 무렵 채연의 손에는 엽전 두 잎과 마른 나물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침에 시작한 것은 묵은 쌀 한 줌이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채연의 손에 든 것들을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타고난 상인이 노비가 되었구먼. 그 말이 채연의 가슴에 불씨처럼 박혔습니다.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되어 그날 이후로 채연의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황씨 할머니를 알게 된 것이 채연의 삶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채연은 민씨 집안의 심부름이 있을 때마다 장터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황씨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장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느 가게에 어떤 물건이 쌓였는지, 어느 손님이 무엇을 찾는지, 값이 오르는 물건은 무엇이고 내리는 물건은 무엇인지. 채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나? 어느 날 황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까? 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아는 것이지. 물건은 그 다음이야.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네. 그 말이 채연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채연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약을 사러 다니는지, 어느 상인이 특정 물건을 사재기 하는지, 어느 집에 경사가 있어서 비단이 필요할지. 채연이 민가에서의 노비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황씨 할머니의 가게 귀퉁이에 채연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노파가 허락해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채연은 민씨 집에서 심부름을 나올 때마다 장터, 이곳저곳에서 모아온 자질구레한 것들을 거기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른 바늘이지만 잘 쓸 수 있는 것, 반쯤 남은 기름, 조금 상한 동화를 다듬어 반값에 내놓은 것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채연이 내놓는 것들은 언제나 제값을 받았습니다. 비싸게 팔지도 헐값에 팔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물건이 받아야 할 가격을 매겼습니다. 손님들은 채연의 가격이 공정하다는 것을 느꼈고, 한 번 채연에게서 산 사람은 다시 채연을 찾았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그런 채연을 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채연에게 어느덧 엽전이 10입, 20입, 50입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돈이었지만 채연에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채연이 민가에 들어온 지 2해째 봄이었습니다. 황씨 할머니가 채연을 불렀습니다. 채연아, 나는 이제 늙었다. 이 가게를 더 이상 혼자 꾸리기가 힘들구나. 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면 어떻겠느냐. 속량. 돈을 내고 스스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노비 몸값은 15냥에서 20냥 사이였습니다. 채연이 모은 돈은 아직 한참 모자랐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보태주지. 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씨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빚으로 주는 게 아니네. 내 이 가게를 자네에게 물려줄 것이니 그 값으로 치면 충분히 남고도 남는 것이야. 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꽉 주먹을 쥐었습니다. 12해 전 아버지를 잃은 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 씨에게 속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민 씨는 처음에 퉁명스럽게 받아들더니 채연이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을 보며 뒤늦게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채연이 일을 잘했다는 증거였지요. 채연은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죄사슬이 없었습니다.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연의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채연은 꾹꾹 눌렀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황씨 할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은 채연은 처음 석 달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터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익히게 했습니다. 부지런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어떤 손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팔 물건이 없으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라도 알려주었습니다. 넉 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채연은 장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천 장터에서는 약재 거래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약재가 들어올 때는 넘쳐 흘렀고 없을 때는 씨가 말랐습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을 때 낭패를 보고 있을 때는 제값을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채연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황씨 할머니에게 배운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약재 행상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마다 나오는 약재를 미리 물량을 정해놓고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약속한 값에 납품받고 시세가 내려가도 같은 값을 지급했습니다. 행상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연이 두 계절을 약속대로 지키자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행상들이 하나둘 채연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안정되자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포천 장터에서 약이 필요하면 채연이 가게를 찾아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은 약재에서 시작해 포목, 곡물, 철물로 취급 품목을 늘렸습니다. 가게가 좁아졌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옆 가게를 합쳤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아이는 타고난 거상이야. 채연이 포천 장터에서 자리를 잡은 지 3년째 되던 해, 채연의 이름이 경기도 일대에 퍼졌습니다. 이천, 가평, 양주에서도 채연의 가게를 찾는 상인이 생겨났습니다. 첫 해 10냥으로 시작한 채연의 자본은 어느덧 500냥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채연은 처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양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네. 자네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채연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황씨 할머니는 가게 앞까지 나와 전송했습니다. 채연은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한양 땅을 향해. 한양 도착 후 처음 반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한양 종로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이름 하나 없이,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눈과 발로 시장을 누볐습니다. 채연이 한양에서 처음 주목한 것은 비단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의 비단 시장은 몇몇 대형 상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 값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었고, 작은 상인들은 발도 들이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채연은 그 틈새를 찾았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직조 장인들이었습니다. 솜씨는 뛰어났으나 한양 상단에 납품 길이 막혀 있었던 이들이었지요. 채연이 직접 나주까지 내려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나주에서 채연은 장인들의 비단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양의 대형 상단이 취급하는 것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으면서 값은 3할이 더 저렴했습니다. 채연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주 직조 장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 와서 대량 계약을 제안했으니까요. 그러나 채연이 선금 50냥을 그 자리에서 내놓자 장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채연은 나주 비단을 시중보다 2할 낮은 값에 내놓았습니다. 소문은 열흘도 되지 않아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품질 좋은 비단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채연의 작은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첫 한 달 만에 500냥의 매출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자본이 3,000냥을 넘어섰습니다. 비단에서 시작해 약재, 포목, 철물 도자기로 취급 품목이 넓어졌습니다. 가게 2칸이 6칸이 되었습니다. 하인과 심부름꾼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이 한양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의 봄, 마침내 6.2 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6.2 전. 조선의 상업이 집결하는 곳.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 이 6가지의 핵심 물종을 취급하는 왕실공인 시장. 이곳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더 이상 장돌뱅이가 아니라 조선이 공인하는 상인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판을 거는 날, 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채색된 연처럼 하늘을 나는 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현판에 새겨졌습니다. 채연은 그 글자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딸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채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거세게 방해했습니다. 6.2 전의 기존 상인들은 채연의 등장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에서 봐주는 사람 없이 여인 혼자 몸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여인이 상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채연 상단이 팔도 약재를 독점하려 한다더라. 저 여인이 외관을 통해 밀수를 한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장터에 떠돌았습니다. 채연에게 물건을 납품하던 행상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것이지요. 어디선가 채연의 거래처를 하나하나 접촉해서 채연과 거래를 끊으면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배후는 6.2 전의 원로 상단인 홍만덕 상단이었습니다. 50년 넘게 6.2 전에서 최강 자리를 지켜온 노포였지요.
채연의 성장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채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홍만덕 상단은 포천에서 나주까지 채연의 납품선을 전부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양관하의 특정 관리를 통해 채연 상단에 대한 조세 조사를 청원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채연은 밤새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물러나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만덕 상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아직 채연에게 힘이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돌아가는 것. 홍만덕 상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채연이 자신들의 납품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예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평안도에서 중국 상인들과의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의주를 통해 청나라의 비단과 약재가 들어오는 경로를 개척한 것이지요. 당시 의주에는 조선 상인들 중 몇몇이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트고 있었으나 한양 6.2 전까지 이 물건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는 없었습니다. 채연은 직접 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말로 달려도 닷새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채연은 말 대신 도보로 갔습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길목마다 상인들을 만나고 물자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의주에 도착했을 때 채연의 발은 부어 있었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빛났습니다. 의주 상인 박종수를 통해 청나라 상인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채연은 청나라 상인들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여인 상인을 처음 보았던 터라 처음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채연이 그들의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한 가치와 한양 시세를 줄줄 읊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니오. 청나라 상인 대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주 길이 열리자 홍만덕 상단의 방해는 무력해졌습니다. 홍만덕 상단이 국내 납품선을 틀어막을수록 채연은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저렴하게 들여왔습니다. 한양의 상인들과 백성들이 채연 상단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정타는 관하에서 날아왔습니다. 홍만덕 상단이 청원한 조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채연은 모든 장부를 투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거래 내역, 세금 납부 기록, 납품 계약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셈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채연은 단 한 번도 장부를 거짓으로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나온 관리는 오히려 민망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홍만덕 상단 쪽에서 조용히 화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채연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고 성장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황씨 할머니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채연이 직접 말을 보내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채연의 상단 안채의 노파를 위한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하게 아궁이가 타는 방이었습니다. 허허,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이 오는구먼. 황씨 할머니가 따뜻한 방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연은 말없이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채연이 유기전에서 자리를 굳힌 지 4년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단의 하인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마님, 마당에 웬 사내가 찾아와서 마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이도명이라고 하는데. 채연의 손이 잠시 찻잔 위에 멈췄습니다. 찬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보내지 말고 기다리게 해라. 채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연 하나가 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채색된 연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채연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도명의 모습은 채연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를 처참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번들거리던 눈빛은 꺼져 있었고 비단 도포 대신 해진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으며 맨발로 찬 돌바닥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채연아, 채연아, 나다. 도명이다. 제발이지 한 번만 살려다오. 채연의 하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단 주인 마님에게 저렇게 반말로 구걸하는 저 사내가 누구냐는 눈치였지요. 채연은 이도명 앞에 섰습니다. 이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도명의 눈에서 순간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예전의 그 냉소도 탐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채연은 뒤로 물러서서 처마 밑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도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도명이 채연을 내려다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이도명이 이를 악물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도명은 채연을 비롯한 이진아의 집안 재산을 탈취한 뒤 얼마간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박과 낭비를 이기지 못하고 차례차례 전답을 팔았습니다. 돈을 빌리고 또 빌리고 돈 되는 것이란 것은 모두 팔아치운 뒤에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홍성 땅의 집과 논밭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도명은 한양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양 유기전에서 채연이라는 이름의 상단이 조선에서 알아주는 큰 상단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볼수록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노비로 팔았던 그 아이가 조선 최대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명은 그 길로 채연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 길 하나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이도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이도명이 말을 마치고 다시 두 손을 모아 빌었을 때 채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채연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라버니.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명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채연이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요. 그럴 리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채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노비로 판 날 저는 원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눈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 오라버니가 던진 그 절망이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이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라버니가 한 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채연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하인이 장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이도명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라버니, 빚의 목록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도명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홍성으로 돌아가시십시오. 아버지 산소에 풀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 풀을 메고 제사를 챙기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십시오. 그것이 오라버니가 오라버니 삼촌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도명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회한인지 감사인지 수치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꺾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명을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곧고 당당했는지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하나같이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채연이 원했던 복수는 이도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도명이 짓밟았던 그 자리, 발 아래 노비의 자리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도명을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양 6기 전의 현판 아래 채연 상단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상인들이 채연의 이름을 알았고 청나라 상인들도 채연을 조선의 여상인이라 불렀습니다. 어용상인의 자리가 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행사에 필요한 비단과 약재를 채연 상단이 공급하는 날이 왔을 때 채연은 그 어떤 화려한 의식 없이 그저 조용히 상단 마당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채연의 안채에서 편안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항상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었고 계절마다 좋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채연이 장에서 돌아오면 이래 할머니의 방에 들러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거상도 6기 전의 주인도 아닌 그냥 할머니와 손녀 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가 채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뜰에 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꽃잎들이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채연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늘을 날았으니까요. 황씨 할머니가 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할머니의 손과 굳은 살이 박인 채연의 손이 오래도록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봄날 오후가 채연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도명은 홍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채연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움막 하나를 지어 이진하의 산소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봄이면 묘 주변에 풀을 메고 가을이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도명의 남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채연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채연이 세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노비의 발목에 채워진 차디찬 쇠사슬에서 시작해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어떤 역경도 인간의 존엄함을 꺾을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짓밟아 흙 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정의를 스스로의 두 손으로 다시 세워 올린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채연은 날았습니다. 차디찬 바람도 비도 폭풍도 그 연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할수록 연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채색된 연.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힘든 세월을 견디며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어둠 속에서 별 하나만 보고 걷는 이들에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혼자 일어서야 하는 이들에게, 채연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